당신은 쓰레기예요. 당신 자식 얼굴도 못 봐요. 왜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울고 불편만 하는 무력한 사람. 이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서울 한복판에서 아늑한 소가족과 완벽한 꿈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연의 이야기다. 그러나 믿음이 배신당하고 사랑이 깨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녀는 가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지연의 자신을 찾기 위한 고뇌를 극복하는 여정은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이 무너져도 인간은 언제나 일어설 수 있고 또다시 걸을 수 있으며 불굴의 마음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일깨워준다. 저는 결혼 초창기부터 애착을 가졌던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40살 지연입니다. 서초는 강남처럼 번화한 지역은 아니지만 평온한 느낌을 준다. 구식 아파트 10층에 위치한 우리 가족 아파트는 발코니에서 오후 들어 탁 트인 관악산맥이 한눈에 들어온다. 저는 한 달 내내 커튼 색깔을 고르는데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집이 자연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편 현수 씨는 12여 년 전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세미나에서 만난 사람이다. 그는 항상 큰 사업을 만드는 것을 꿈꾸던 열정적인 젊은이였다. 나는 그의 자신감에 사로잡혔고 우리의 사랑은 퇴근 후 심야 커피로 발전했다. 결혼하면서 나는 아내로 빠르게 적응했고 나중에는 10살 예준과 7살 재영의 두 아이의 엄마였다. 내 인생은 완벽해 보이는 그림이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다. 오후에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요가 수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가까운 양재부먼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소소한 가족 이야기를 나눈다. 매일 저녁 나는 현수가 일 끝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긴 하루를 함께 이야기하며 저녁을 함께 먹는 습관이 있다. 그는 회사에서의 긴장된 미팅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데 나는 예준이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지영이 학교 축제에서 신나게 춤을 췄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순간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현수라는 게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웃음과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나를 안심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의 직업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면 그 절대적인 안도감이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6년간 근무했던 마포구의 수출입회사 사무실을 떠나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직장 동료 서영 언니도 호사스러운 주부 인생을 살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나요? 라고 놀렸다. 연락하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치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떠나보는 것처럼 마음속으로는 평온하기 어려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전환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현수 씨가 약속한 대로 해내리라 믿었다. 우리는 이웃이 모두 부유한 가정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산다. 대형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현수 씨는 아침부터 자주 외출을 하다 늦게 들어온다. 저녁 식사 때 그는 가족에게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믿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투자 기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듣고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나 신뢰가 항상 굳건한 것은 아니다. 한 번은 현수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겨울 저녁, 부엌 식탁에 놓인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다. 일부에서 온 메시지는 이름이 저장되지 않았고 내용이 짧았지만 혼란스러웠다. 오늘 밤 고마웠어. 정말 즐거웠어. 나는 수화기를 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장 덜 가슴 아픈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현수 씨가 부엌에 들어오실 때 그냥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잠시 어리둥절해하다가 퇴근 후 함께 저녁 식사를 해준 여성 동료의 메시지라고 웃으며 설명했다. 일뿐이니 넌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 라고 그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 서영 언니가 지난 주말 강남의 한 식당에서 현수 씨를 봤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상한 건 그날 현수 씨가 사무실에서 야근하느라 바쁘다고 말해줬다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잘 물어봐야 해. 라고 서영은 강조했다. 제가 어떻게 당신을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날 저녁, 현수가 전화기 2대를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 대는 여전히 가족과 일에 연락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다른 한 대는 내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항상 자신을 지킨다. 그때 나는 솔직하게 물었다. 당신은 나에게 뭔가를 숨겼나요? 왜 전화기 2대가 필요하죠?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두 번째 전화는 사업 파트너와 연락하기 위한 것이라고 얼버무리는 어조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안의 의심을 점점 커지게 할 뿐이다. 어느 날 밤 현수가 잠든 두 번째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다. 제가 그 안에서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와 유진이라는 이름의 여자 사이에 친밀한 메시지와 사진들 말입니다. 온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신뢰하는 남자가 가족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즉시 그를 깨우고 그의 손에 휴대폰을 밀어넣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설명해, 현수야. 이게 뭐야? 그는 침묵했고 표정이 굳었다. 더 이상 변명도, 더 이상 약속도 그저 침묵과 산산조각이 난 공간일 뿐이다. 서울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11월 초경인 일요일 아침이었다. 현수는 평소처럼 갑작스런 업무상의 이유로 일찍 집을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나는 부엌에 서서 아이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가 코트, 서류 가방을 들고 급히 서두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떠나기 전에 그는 돌아와서 조금 늦게 와도 돼, 문 기다리지 마 라고 말했다. 그 부드러운 말은 친숙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내 마음속에 의심만 남아있다. 그가 떠난 지 약 10분 후 나는 그가 식탁 위에 전화기 한 대를 놓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여전히 알고 있는 익숙한 전화기가 아니라 그가 항상 붙잡고 있는 두 번째 전화기이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일부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싶었지만 나머지는 끊임없이 확인하세요 라고 재촉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손을 떨었다. 화면에 여러분이 유진이라고 저장한 사람이 보낸 새로운 메시지들이 보였다. 메시지 내용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 호텔에서 만나는 건 평소와 다름없어요. 좋아하는 사과 타르트 사는 거 잊지 마.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있었는데 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앞서 유진이 보낸 사진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난다.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는 식당에서 찍은 사진에서 현수와 손을 잡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미모의 여성. 분노는 치밀었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고통이었다. 모든 이미지와 모든 메시지는 단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아이들이 전화했을 때만 놀라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먹이를 준 뒤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놓고 마주 앉아 현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오후 9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즉시 전화기를 꺼내서 현수씨,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야? 그는 놀라서 다만한 빛이 역력했지만 곧 침착한 모습으로 변했다. 지연아, 오해하지 마. 이건 그냥 대인관계야. 이를 산의하기 위해 그녀를 만나야 해. 하지만 나는 당신이 계속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나는 모든 메시지와 사진을 열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업무 테이블이 호텔에서 만나야 한다고 나에게 말할 건가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녀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직업인가요? 그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지자 이야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대신 현수는 화를 내며 그럼 뭘 원해?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넌 그냥 집에 있어. 내 일의 압력을 이해하지 못해. 그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싸움은 밤새 계속되었다. 현수 씨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계속 변명만 하고 나를 탓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낯선 사람일 뿐이라고 느낀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새벽에 격렬한 말다툼이 끝난 후 나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그녀는 너와 달라. 그녀는 나를 이해해. 현수의 말을 계속 반복했다. 그 말들은 내 마음에 와닿고 우리 결혼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기억들을 찢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루 후 나는 몇몇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언니가 지연이죠. 유진입니다. 언니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마음 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현수 오빠랑 제 감정은 진짜예요. 언니가 꼭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뻔뻔한 사과와 요구는 나를 거의 숨쉴 수 없게 했다.
다 읽자마자 바로 현수 불러서 대지라고 그는 회피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맞아. 너와 그녀는 사랑에 빠져 있어 라고 말했다. 지연아, 나는 이 삶에 너무 지쳤어. 공감이 안 가는 것 같아. 당신의 태어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들키면 미안한 마음이 들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이 이야기의 희생자인 것처럼 계속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아.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유진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해. 웃음을 터뜨렸지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쓰라려서 웃는 소리였다. 현수 씨는요? 나는 이 가족을 만들기 위해 내 직업과 꿈을 포기했다. 나는 당신 뒤에 서서 당신과 아이들을 돌보고 당신은 피곤함을 핑계로 나를 배신했나요? 웃기지 않아요. 현수야 대답 안 하고 그냥 찍어? 나는 뜨거운 피가 뇌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전화기를 그에게 던졌다. 만약 그녀가 당신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녀를 여기로 데려와 살고 아이들을 돌보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이해했는지 보고 싶어요. 절정은 내가 두 아이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는 차갑게 대답했다. 지연,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이 일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당신은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현수도 이제는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쓴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아마도 화가 고통을 억제한 것 같다. 현수에게 모든 것을 짓밟을 각오를 하게 만든 유진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기로 했다. 친한 친구를 통해 나는 그녀가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강남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에 끼어든 것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도 알고 있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은 그녀가 저에게 연락하는 방식의 뻔뻔함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의 회사에 갔습니다.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을 피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고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 이 여성이 특별한 것이 무엇이며 현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지만 꼼꼼한 화장을 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한 젊은 여성 유진을 보면 한 가지만 보인다. 공허함. 나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집에 돌아왔다. 아마도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내가 희생한 모든 것이 현수에게 무시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일 것이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자신의 가족도 배신했다. 현수가 유진과의 관계를 인정한 지 몇 주 후 문득 울려 퍼지는 초인종 소리에 조용한 아침이 깨졌다. 나는 중년 남자 2명과 마주보고 딱딱한 얼굴을 하기 위해 문을 열었다. 한 사람이 부담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 맞죠? 우리는 당신 남편의 빚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빚. 현수 씨는 돈이 모자란다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는 마음이 불안해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이들은 현수 씨가 5천만 원을 빌려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갚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상의 남자는 채무증서 한 묶음을 꺼냈고 모든 숫자가 내 눈을 찌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나타났다. 현수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네요. 거실에 앉아 눈을 떼지 않은 두 남자가 나를 답답하게 했다. 그들은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부드러운 말은 압력을 가합니다. 여보, 이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사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당신 가족 전체가 곤경에 처할 거예요. 우리도 가족이 있어요. 긴장시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 주말에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날 오후 현수는 집에 갔다. 나는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창문의 불빛이 탁자면을 똑바로 비추며 내가 주문한 채무증서를 눈에 띄게 했다. 현수야 이게 뭐야.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는 죽어서 서서 종이책을 응시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지연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냥.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잘 안 됐어요. 걱정 마. 내가 돈 벌 테니까. 나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유머 때문은 아니었다. 돈 벌 거야? 당신은 아이에게 우유를 사줄 충분한 돈이 없는데도 그 말을 하나요? 지난달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저축한 돈을 써야 했던 거 알아요? 솔직히 말해줘요.
얼마나 깊이 들어갔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무너지는 느낌이 나를 감쌌다. 그것은 내가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저축한 돈이고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당신의 실수를 감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나요? 3일 뒤 빚 독촉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들이 저번처럼 예의가 없다. 그들은 집 앞에 서서 문을 쾅쾅 두드리고 큰 소리로 외쳐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에게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솔직하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지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보상할 무언가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들은 갓방을 가로질러 가서 무슨 가치가 있느냐며 가구를 가리키며 물었다. 한때 보금자리였던 내 집이 지금은 청산창고로 여겨지는 것을 볼 때 고통스럽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제 목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 씨,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내가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심하게 다퉜다. 현수는 부채가 5천만 원뿐 아니라 기타 등 총 1억 원에 육박한다고 인정했다. 나는 당신이 감히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숨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나는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올 눈물이 없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믿었던 현수를 바라보니 지금은 온 가족을 구렁텅이로 끌고 간 낯선 사람만 보인다. 그 순간 저는 제 아이들과 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수는 분명히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저녁 두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한 끝에 저녁 식사를 준비하자 문이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오자 거실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식탁으로 곧장 갔다. 왜 이 집은 항상 조용하지? 아무도 안 사세요? 현수가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거실에서 놀고 있던 내 아이들이 놀라서 나를 겁먹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서 아이들에게 내 방으로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현수야, 나 취했어. 침실로 들어가세요. 소란을 피우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 가슴이 뛰었습니다. 현수는 말을 듣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에 손을 찌으며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항상 내가 이것을 해야 하고 저것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침물이 나요. 그는 눈을 충혈한 채 소리쳤다. 나는 화를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하는 모든 말은 칼날이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았다. 현수야, 정신 차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곳이야. 당신의 집? 그럼 좋죠. 라며 현수가 웃음을 터뜨렸고 매서운 웃음소리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나는 이 집이 필요 없고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나는 자유를 원한다. 잘 들려요. 밤은 조용했고 현수의 거친 숨소리와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독만 남았다. 뭐라고요? 이혼. 나는 내 귀를 믿지 않는 것처럼 반복했다. 맞아. 라고 현수가 나를 향해 무시하는 눈길을 던지며 대답했다. 나는 이 집, 책임, 심지어 그녀에게도 지쳤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억제 없이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현수가 의도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무능과 고통 때문이다. 그는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형은? 당신은 이 가족을 파괴하는 것 외에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롭게 살기 위해 떠나고 싶으세요? 저는요? 아이들은요? 당신은 그들을 생각합니까? 현수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한참 바라만 보다가 등을 돌려 침실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쾅 닫기 전에 그는 돌아서서 이혼서에 서명하세요 라는 차가운 말을 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그날 밤 나는 부엌에 앉아 깨진 접시를 치우려고 노력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현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고통스러운 악보처럼 되풀이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혼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과 계속 함께 산다면 이 가족이 치유할 기회가 있을까요? 이게 내 마지막 한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참을 만큼 참았나요? 하지만 아이들의 방을 보니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들을 위해 강해져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제가 한때 모든 믿음을 가졌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무기력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후 나는 혼자서는 모든 것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는 주말 아침, 나는 강남구에 있는 시부모님 댁에 가기로 결정했다. 현수 부모로서 해결책을 찾거나 최소한 내가 해야 할 말을 귀담아 듣도록 도와줬으면 한다. 내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나무를 돌보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애써 침착하게 들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손바닥에는 걱정으로 땀이 배어 있었다. 엄마, 현수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그는 많이 변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저를 보고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연이, 남자야. 때때로 그들이 밖에서 약간 설레는 것은 흔한 일이다. 아내가 되는 아이는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냥 일을 크게 하면 가족을 더 파헤치게 될 뿐이다. 그 말이 내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저는 제 귀를 믿지 않아요, 엄마. 그는 설레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식을 배신했고 심지어 이혼까지 요구했다. 게다가 그는 빚을 지고 있고 채무자가 집에 찾아오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이건 사소한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지연, 남자들은 가끔 실수를 해. 하지만 현수는 외아들이고 여전히 가정의 기둥이다. 당신은 그것을 비판하는 대신 평화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족은 화기애애해야 한다. 나는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 감정에 신경 쓰지 않고 나와 아이들이 겪는 고통을 보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 그들이 지키고 싶은 가문의 기둥은 현수뿐이다. 알겠어요. 라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시부모님 댁을 떠날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억울함과 상처로 가득 찬 채 거리를 배회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나의 정신을 맑게 했다. 나는 이 독성관계 속에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수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며 그의 가족도 나를 그들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이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화면의 약한 빛 속에서 이혼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전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또 자녀 양육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재정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찾아냈다. 책임감 없는 남자 현수가 그들의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다음 날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서초구청에는 행정직이 필요한 작은 사무실들이 많이 있다. 나는 각 곳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격려했다. 어쨌든 저는 일어나야 해요. 아이들을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나는 하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법정에 출두하는 날, 나는 단순하고 까다롭지 않지만 충분히 정돈된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그날 아침, 서울은 무겁지만 더 이상 거칠지 않은 제 기분처럼 가벼운 비를 맞았습니다. 강남지방법원은 고층 건물들이 오왕저왕하는 한복판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투성이의 인생처럼 자리 잡고 있다. 현수 혼자 안 가고 15분 늦게 왔어요. 그의 옆에는 내가 메시지 줄과 고통이 쌓여만 아는 여자가 있었다. 얌전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내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듯 손을 현수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그들을 보았을 때 나는 내가 언제부터 핸드백의 끈을 조였는지를 몰랐다. 나는 그녀가 여기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자신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웠다. 왜 사람들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일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법정 안에서는 현수 씨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나의 시선을 피하며
심지어 나의 얼굴을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다. 판사가 이혼 이유를 묻자 현수 씨는 무관심한 어조로 우리는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내 자존심을 단칼에 찌르는 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펜이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을 때 나는 생각했던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하다. 재판이 끝난 뒤 현수나 저 여인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그치고 땅에 얼룩덜룩한 물자국이 남았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하늘이 맑아졌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처음에는 서류 정리나 책자 시사회 개최 지원 등 간단한 행정 업무만 맡게 됐다. 그러나 이곳의 업무 환경은 매우 다르다. 가볍고 존중하며 창의적이다. 점차 동료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보다 몇 살 위인 동료 민정이라는 언니가 있는데 내가 부담스러울 때마다 항상 웃으며 격려해준다. 지연아, 아무도 어려움 없이 시작하지 않을 거야. 중요한 건 내가 감히 다시 시작했다는 거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격려 덕분에 나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나는 몇 개의 작은 편집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해보니 이 직업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다고 느꼈다. 아이들이 엄마 피곤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종의 피곤함이 엄마를 기쁘게 합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지만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데려다준 다음 출판사에 갈 것이다. 매일 저녁 나는 현수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이 웃는 것을 보고 나는 진정한 행복이 완벽한 남편이나 가족을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행복은 내가 넘어진 뒤에 서서 가장 작은 것들로부터 내 삶을 재건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다른 누구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주말에 나는 두 아이를 데리고 남산공원에 놀러갔다. 엄마와 딸은 모두 구운 떡, 솜사탕, 노란은행 나무와 함께 찍은 사진들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남산타워 입구 근처 작은 카페를 지나가다가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우연히 현수막을 보게 됐다. 그는 구석진 곳에 앉아 수척한 얼굴과 충분한 잠을 못 잔 듯 다크서클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항상 단정하게 입던 양복은 오늘 구겨지고 옷깃에도 얼룩이 생겼다. 현수 앞에는 검은 커피가 반쯤 비었고 그 옆에는 신문지가 펼쳐졌지만 읽을 정신은 분명 없었다. 나는 멈춰서 두 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다. 연민일까? 분노일까? 말다툼하는 소리, 내 눈물,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를 본 실망감 등 옛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딸이 호기심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야. 계속 가볼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빨리 카페를 지나갔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워요. 그날 저녁 현수의 모습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몇 명의 지인을 통해 나는 그가 투자 실패 후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선택한 여자는 더 이상 이용할 것이 없을 때 그를 버렸다. 모든 논쟁에서 그의 편이었던 그의 가족도 이제 그가 초래한 문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등을 돌렸다. 이런 광경에 빠진 그를 보면 흐뭇해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공허하기만 했다. 다음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판사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렀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행복은 다른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표말을 찾는 데서 온다는 동료의 말을 떠올렸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사실 현수나 그가 입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내일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으로 표말을 되찾았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열정을 위해 일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다. 가게를 나서면서 나는 우연히 유리창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았다. 더 이상 여느 날처럼 우울하고 고통에 잠긴 여자가 아니다. 단인하고 자신감 있고
인생의 모든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연이다.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밖으로 나왔다. 희망의 빛이 내 마음속에 퍼지듯 서울 하늘의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